여의도에서 가장 박학다식한 두 분이 정치권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박학다식의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박학다식의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실제로 장학 퀴즈, 정치 관련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틀리면 망신이에요. 네. 근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식자가 그렇게 배울 식자는 아닌데.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망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 부응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 대결에 앞서서 저희가 좀 몸풀기로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 사과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한동훈 장관,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둘 다, 4번 아무도 사과할 필요 없다. 정답 몇 번입니까? 자, 박원석 의원님이 빨랐습니다. 저는 3번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네. 일단 현재 판결의 취지를 보면 절차적으로는 민주당의 어쨌든 꼼수 탈당, 또 회기 쪼개기 이런 게 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게 이제 현재 판결의 취지잖아요. 어쨌든 국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위반한 것,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위배한 점에 대해서 전 민주당이 사과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각하됐어요. 근데 본인이 그 권한쟁의 심판을 낸 취지는 이 법무검찰 행정을 맡고 있는 나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청구 자격이 없다라고 한 거고 비슷한 맥락에서 검찰이 수사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수사권 축소가 헌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냈는데 그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4차례나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역시 각하가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이미 4차례나 헌재 그런 결정례가 97년부터 시작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내서 무리를 빚은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위헌 표명하는 게 맞다. 둘 다 우길 때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둘 다 사과해야 된다. 오늘 퀴즈는요, 독특하게도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저를 먼저 누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먼저 발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답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일반 국민이나 일반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헌법적으로 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이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냈던 이야기는 5대4의 그 비율로 각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따지면 제가 그럼 정답이 2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사과할 일이 아닌 게 뭐냐면 수많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기의 권한이 침해당하고 자기가 공공기관이나 권력층한테 당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각하된 그 사람들 다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민주당만 사과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 각하는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 각하 취지의 결정서에 보면은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거는 헌법상 독점적으로 특정한 행정기관에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 각하인데 내용상 기각이고 더 중요한 건 몸풀기인데. 한동훈 장관이나 검사 6명은 뭘 잘 모르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과 열띤 공방을 벌일 무렵에 국민의힘에서는 또다시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설이 거론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셀럽.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번 퀴즈는 OX 퀴즈입니다. 앞에 있는 네.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의 슈퍼 히어로가 될 상일까요?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X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모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이게?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 수 없다. 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지지층의 네. 열광적인 셀럽입니다. 셀럽. 근데 그 셀럽이 내년 총선에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 히어로가 될 수 있는가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세모다. 네. 왜냐하면 그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초기에는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굉장히 과거의 국무위원 장관과는 다른 것이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잘생기고 젊고 그다음에 패션 감각이 있고 그런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았다. 네, 말을 해도 굉장히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막상 내년 선거라는 것은 특히 수도권 선거는 네. 각 당의 고정 지지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이 스윙 특히 보터라고 수도권은. 스윙 보터라고 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과연 한동훈 장관의 저런 이미지가 초기에는 좀 긍정적이었지만 네. 이게 계속되면 오히려 중도층한테는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네. 제가 이렇게 세모표를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소극적 X처럼 들리는데 제 귀가 잘못된 거죠? 그건 뭐냐면 제 귀가 잘못된 겁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년 네. 총선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네. 한동훈 장관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박수현 의원이나 김근식 위원장 같은 우리 당 내부에 있는 사람이 먼저 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다. 왜 남한테 의지합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열심히 먼저다. 해야죠. 내가 먼저다. 우리 김근식 의원도 정신입니다. 제가 김근식 교수하고 이런저런 방송을 많이 하는데 네. 딱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좀 비겁해요. 뭐죠? 한동훈, 김건희. 그 질문 앞에서 정신이 하셔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제가 좀 해설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 캐릭터가 지지층은 열광하고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수도권 선거에서는 이제 중도 표심이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중도층한테는 지금 오히려 비호감이 좀 누적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너무 더군다나 공격적이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은 장관 신분인데 네. 국무위원 신분에 맞게 국회에서 답변하고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사사건건 의원들하고 이게 말싸움 못해서 뭔가 좀 안달이 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확장 속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네. 저는 저 태도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지. 네.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속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은 차별화를 할래야 차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중도층을 견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년 수도권 선거에 국민의힘이 좀 위험하다라면은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뭐 인물로 어떤 경쟁력을 보이건 본인 지역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전체 선거를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한동훈 장관을 중용하겠군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한동훈 장관도 쉽게 선거를 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양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 45.4%, 국민의힘은 37.9%,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여야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크로스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김기현 지도부의 올바른 대응책이 무엇인지 골라보겠습니다. 1번, MG와의 치맥 파티. 2번, 윤석열 정부 정책 홍보하기. 3번, 이준석계 포용하기. 4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하기. 5번, 기타 다 소용없고 내가 해결책을 줄게.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역시 내부 문제니까. 네, 빠릅니다. 예시로 낸 그 네. 객관식 문제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것 같고요. 5번이요?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김기현 체제의 가장 큰 그 장점은 대통령과의 혼연일체잖아요. 소통. 네.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버린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와서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도 네. 있고 MZ 세대에 대한 후폭풍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김기현 대표는 독자적으로 그걸
지지율을 갱신할 만한 독자적인 여력이라고 할까 이게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무슨 MZ 세대하고 치맥하고 뭐 학식 먹고 뭐 네. 홍보 이야기하고 이게 될 게 아니고 네네.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문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연동된 체제이기 네. 때문에 대통령 지지를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건 뭐냐면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을 세우는 겁니다. 법치. 예. 그러니까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 뭐 교육이라고 하는 이른바 3대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잘 하기 힘든 걸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일 관계 다소의 그 불만과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다는 심정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북한과의 관계 안보 태세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다운 그 부분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 내년에 지지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4가지 보기 중에는 없고 없어요? 5번째 다른 해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네요. 최근에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2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한일 이 회담 문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69시간 노동 문제. 근데 2가지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강제동원 해법이나 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민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과도 소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문가들 의견을 충실히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그 도어 스태핑 이거 단절한 이후로 언론과의 그 접촉면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국정 운영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한일 관계처럼 해묵은 그런 국민들의 감정, 정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야당과의 협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임기 5년 대통령이 저렇게 툭 했는데 대통령이 기대하는, 정부가 기대하는 일본의 화답이 없어요. 오히려 일본은 지금 거꾸로 가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봤을 때 국민들한테 윤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 이거는 총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심판이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 운영의 목표,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 이게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불분명한 것 같아요. 3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노동개혁이 가장 앞서 있는데 그 노동개혁을 대표하는 정책이 이 노동시간 단축인데요. 이게 정책 난맥상이 너무 심각해요. 69시간이라 그랬다가 60시간이라 그랬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그건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 그랬다가 도대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뭐냐?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개혁, 그다음에 뭐 연금개혁 이거 첫 발도 못 댔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정부의 어젠다가 뭐냐?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뭐 하고 싶은 거냐?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은 뭐 두 분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자신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 때문에 고민에 빠진 모양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과 모욕,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적대감만 쌓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를 자처한다면 제 입장이 더 난처해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개딸과 거리두기에 나선 이재명 대표. 진심일까 아닐까? 진심이면 O 아니면 X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진심이 아니다. 오, 똑같은. 진심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네. 저는 진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요? 진심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 네. 저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느낄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어쨌든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본인 리스크도 해결해야 되고 총선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강경 지지층의 저런 강한 목소리가 당내 단합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저걸 멈추게 하려면 훨씬 더 단호한 어조로 얘기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해당 행위다. 그리고 저런 해당 행위에는 내가 단호하게 선을 결별하겠다라는 언급까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말리고 그분들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면 극렬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 이른바 열성파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의 지지를 뒷배경으로 하되 그분들의 지지에 포박당하면 정치 지도자가 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드는 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민주화 운동 오래 했고 87년에 민주화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3파전이 됐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되게 학생운동 세력하고 재야운동권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지지했지만 김대중 그때 당시 후보는 그 재야와 학생운동의 반미, 용공, 폭력 이 세 가지 대해서는 결별을 했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선을 껐군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쪽 재야운동 쪽이나 학생운동 쪽에는 기회주의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욕설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을 그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 이 개딸들의 이 행태가 굉장히 과격해졌잖아요. 초기에 이걸 막았어야 됩니다. 초기에 당을 진짜 자기가 대표하고 당을 지키려고 했으면 초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네. 분리를 했었고 결별을 했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방임했다가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이 본심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